이제 4단원에 이어서 2단원 마지막 병광성 한번 해보자. 이것도 77페이지의 내용이야. 병광성의 이름은 뭐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딱 들으면 알 거야. 바뀐다. 뭐가? 밝기가 바뀐다. 근데 이 변광성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실제로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변광성의 분류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맥동 변광성, 분출 변광성, 격변 변광성, 자전 변광성, 식상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맥동 변광성과 격변 변광성 또는 이제 폭발 변광성이라고 해. 신성, 초신성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식상성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도 곡선, 식 변광성, 맥동 변광성, 강도 주기 관계, 폭발 변광성, 초신성 이거 한번 배워볼게요. 강도 주기 관계는 말만 할 건데 실제로 강도 주기 관계는 기말 것의 범위 대단한 3에 있거든. 어쨌든 자, 그래서 강도 곡선, 라이트 커브 얘네들의 특징을 비교해서 다양한 변광 천체를 구분해보는 거 쉬워, 할만해. 그 다음에 초신성 관측 자료로 알 수 있는 과학적 사실 추론해볼 거야. 자, 여기 교과서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 심박수를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을 써보자. 혹시 스마트워치 지금 차고 있는 사람 심박수 확인이 되나? 선생님은 지금 104 정도를 이렇게 뜨는데 혹시 숫자 확인이 되는 사람 있어? 아무도 지금 없어 보이긴 하네. 그래, 이 스마트워치나 여기 보면 스마트워치가 있잖아. 애플이 지금 맞네. 자, 어쨌든 이렇게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결국 이제 우리의 어떤 건강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건강하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그것도 나이에 따라 사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그 맥박이 일어나는 주기도 어때야 돼? 일정해야 건강한 거지. 근데 엄청 빨리 뛰거나 엄청 천천히 뛰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뛰거나 하면은 뭐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서맥성 부정맥이라든지 빈맥성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이제 뭔가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맥박의 차이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별로 뭐 최고 심박수 보면은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1분당 심박수를 220에서 나이를 뺀 수치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대. 그래서 뭐 20살이면 200회 정도까지가 최대로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것보다 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또는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사람에게 너무나 큰 고강도 운동이어서 이런 최고 심박수로 장시간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피로도가 크게 올라가고 좀 이제 회복에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 심박수를 측정하면서 운동을 할 필요도 사실 있는 거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지. 너희는 워낙 어리고 건강하니까 뭐 이런 심장 박동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점점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신경 쓴대. 아직 쌤도 신경 쓰고 있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한다. 이 자료가 나온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는 맥동 변광성 때문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공의도는 그런 것 같아. 나중에 맥동 변광성 때문. 자, 그리고 변광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 교과서에서 처음 소개하는데 페르세우스 자리에 위치한 알골이라고 하는 베타별 알골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되게 불길한 별로 얘기가 됐대. 그래서 악마의 별이라는 다른 이름인데 왜 그럴까? 얘가 뭔 잘못을 했길래? 보니까 이게 밝기가 계속 바뀌더라는 거야. 신경 쓰이게. 그리고 이 페르세우스 이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사실 망원경으로 보는 거지만 이거는 보면 이렇게 뭔가 앞에 슥슥 지나가는 그런 뭔가 보이더라고요. 밝기가 바뀌고. 그리고 실제 이 페르세우스 자리를 보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머리를 들고 있거든. 근데 그 메두사 머리에 눈 부분이 이 알골빈이야. 우리 메두사 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로 굳어버리잖아. 그래서 여기 페르세우스 자리에 알골별을 바라보면 뭔가 불길하고 뭐 메두사의 눈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별자리에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아놨다는 게 얘가 뭐 잘못한 거 아닌데 그렇게 과거에는 밝기가 변하니까 이상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야.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니 어떻더라? 얘네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식변광성이에요. 그래서 알골을 들여다보면 주민에 보면
지름이 태양의 3.3배 정도 되는 푸른 별 A가 있고, 그다음에 지름이 3.6배 정도 되는 약간 어둡고 노란 별 B가 있대. 얘네 둘이가 1000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이게 공전하고 있어. 그래서 쌍성인 거지. 그래서 그 주기는 3일도 채 안 돼. 사흘이 채 안 돼. 사흘은 3일인 거 알지? 나흘은 4일. 자, 그리고 노란 별이 푸른 별 앞에 와서 감추거나 또는 그 반대로 푸른 별이 노란 별을 감추거나 하면서 밝기가 이렇게 1.3등급 정도가 다 갖다 달라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어떻느냐? 이 A와 B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서 공전하는데 1000만 킬로미터만 떨어져 있는데 0.06이 A요. 근데 저 멀리 2.7 AU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C가 얘네 주위를 못 돌고 있고, 그래서 이 알골은 사실 삼중성계라고 얘기를 하네. 지금 뭐 이번에 교진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쌍성계 또는 삼중성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별들에게 되게 많다. 이게 중요했어. 자, 그래서 변광성은 영어로 variable star. 그래서 관측되는 밝기가 변하는 모든 별을 우리는 변광성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밝기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분류하는 거겠지. 관측 자료가 누적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변광성이 알려져 있는데, 이 16세기 말 티코 브라헤가 초신성을 발견하면서 처음 알려졌대.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알려진 변광성의 개수가 약 3만 개 정도 된다 하고, 새로운 변광성이 발견되면 그 별이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의 이름을 하나씩 붙인대. 근데 어떻게 붙이느냐? 이 첫 번째로 발견된 변광성은 R을 먼저 붙인대. 예를 들어 검은고 자리, 영어로 라일이라고 하는데, 검은고 자리에서 제일 처음 발견된 변광성을 R 라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거는 이제 OPQRS잖아. 그래서 S 오리온. 그 다음에 타우리는 황소 자리인데 이 ORST잖아. 그래서 황소 자리에서 세 번째로 발견된 변광성을 T 타우리라고 이제 이름 붙였다. 이해 준비했어. 그래서 뭔가 별자리 앞에 이런 알파벳 붙어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다? 변광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R부터 G까지 다 써버렸어. 별자리가 변광성이 3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R부터 G까지 당연히 다 쓰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R부터 GG까지 쓴다는 거야. 변광성은 좀 되는 점. 자, 그리고 GG까지 다 썼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 다시 앞에 안 썼던 AA부터 R 이전의 알파벳이 Q잖아. 그래서 QG까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만 개의 별자리, 3만 개의 변광성을 다 수용을 못해. 이 알파벳만.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자? 숫자. 그렇지, 숫자를 써버리자. 그냥 variable이니까 V하고 그 다음에 숫자 발견된 그 번호 해가지고 저렇게 붙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광성의 이름을 붙이는데, 요 내용은 이제 저기 춘문우주 지식 뭔가 거기에 있어. 요 위키 백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좀 정리해서 넘어갔어.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겠지. 자, 그리고 요것도 시뮬레이션을 나중에 보여줄 건데, 우선 요거 전에 식변광성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변광성의 종류는 첫 번째 식변광성을 좀 소개할게. 별이 방출하는 광도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 별 쌍성이 공전하는데 그 방향이 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어쩌다 거의 나란해가지고 이렇게 별이 앞을 가리거나 뒤로 숨어버리는 거야. 지금 이 두 별은 이런 식으로 공전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간색이 노란색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지나서 빨간색이 노란색 뒤로 숨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지금 겉보기 밝기가 여기 직선으로 쭉 나타나는 거,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두 별이 다 관측자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파란색은 밝기가 확 작아져 버렸어. 극소값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붉은소도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또 극소값 하나가 만들어졌어. 근데 얘가 확 밝기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가려졌어. 뭐 때문에? 겹쳐. 가려서, 일단 뭔가 가려서야. 예. 근데 어떻게 가려서? 작은 애가 가려서. 행성. 사실 여기서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가려지는 면적은 결국 똑같거든. 빨간색이 노란색 앞에 오면 가려지는 면적이 요만큼 크고 최대가, 그 다음에 빨간색이 노란색 뒤에 숨어도 가려지는 최대 면적은 결국 요만큼이잖아.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온도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밝기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어떤 별을 가려서다? 온도가 높은 별을 가려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온도가 높은 별이 아무튼 강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정의가 이래. 주국소는 식변광성을 구성하는 두 별 중에 표면온도가 높은 별이
표면도가 낮은 별에 의해 가려지면 이때는 주극소라 하고, 왜냐면 밝기가 많이 떨어져서 그 반대를 부극소라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 시뮬레이터를 한번 써볼 건데, 이것도 보면 여기 Eclipsing Binary Stars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루미노시티에서 우리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같이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별의 표면 온도를 조절하는 거, 이렇게 반짝반짝. 그다음에 얘는 별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광도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고, 우리 요걸 해보고 싶어. 자, 이거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같이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두 별의 크기와 온도가 똑같아. 그러면 지금 두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전체를 맥스라 하자. 그럼 이렇게 얘를 움직여. 그러다 가리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밝기가 작아지겠지. 예. 이렇게. 근데 최대 가리면 밝기가 몇이 될까? 그렇지, 50%가 되겠지. 왜냐? 크기도 온도도 똑같으니까 딱 50이 되는 거야. 몇십. 이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가려도 50이 되고, 얘가 이렇게 가려도 50이 돼. 반면 온도가 같은데 크기가 달라. 그럼 어떻게 될까? 더 크게 작아질까 아니면 더 조금만 작아질까? 더 크게 작아질까? 가리는 면적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밝기가 작아지는 정도가 작아지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맞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반대로 해도 어떻게? 똑같겠지. 결국 최대로 가려지는 면적 또는 숨어버리는 면적 똑같을 테니까. 그리고 크기는 같은데 온도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때 주극소일까 부극소일까? 이렇게 가리면 주극소. 왜? 얘가 파라니까. 표면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밝기가 쭉 떨어져. 근데 얘 표면도가 낮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조금만. 부극소. 그건 조금만. 거의 뭐 티도 안 나게 만들었다, 맞지? 이렇게 가려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제일 익숙하지. 크기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가리면 주극소야 부극소야? 주극소. 밝기가 크게 얻어져. 쭉 떨어져. 근데 아까보다는 적게 떨어지겠지. 이거에 비하면 적게 떨어지겠지. 표면도가 높은 면적을 가리는 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부극소가 되는데 밝기 변화가 이제 더 없겠지. 더 이렇게 밝기가 그대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게 너희들 이제 주극소, 부극소의 개념과 온도와 면적이 어떤 이제 밝기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활용해 보자. 혹시 써보고 싶으면 여기 QR코드 들어가서 아까 루미너스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형님이 같이 보자. 자, 여기 밑에 보면 그 SWF 시뮬레이터 있거든. 자, 그래서 여기 이걸 활용할 수 있어. 이거는 두 별이 지금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inclination이 그 시선 방향과 이 별 공전 궤도면의 그 사이 각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만약에 90도면은 나란한 거, 0도면은 이렇게 수직인 거야. 그러면 얘가 아무리 공전해봤자 가리는 일이 있어 없어? 식상성 안 일어나지. 이렇게 해봤자 우리에게 가려지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식상성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해진다? 하면 어떻게 된다? 아직 그래도 입체적으로 보니까 안 가려져.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돌면서 여기 살짝 쭉 가린다.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여기 프리셋에서 이그젠플 1 해보자. 그러면 딱 이렇게 크기가 같고 온도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시선 방향도 완전 딱 90도예요. 그리고 얘네들 시뮬레이터 돌리면은 어떻다? 주극소, 부극소의 개념이 또 없다? 없겠지. 지금 둘 다 똑같으니까. 근데 한 녀석의 온도를 높여보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주극소와 부극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녀석의 온도를 낮추면 더 그 차이는 커질 거예요. 지금 이제 색도 바뀌었어. 자, 그리고 만약 기울기를 딱 90도가 아니라 살짝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 이 뾰족한 깊이가 좀 그래 덜 깊어지겠지. 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살짝 기울여서 보면 밝기가 조금만 가려지니까 면적 그런 차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크기도 바꿔보자. 크기도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크기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크기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 밝기 변화.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이런 쭉 왜냐면 얘만 보이니까 이 기간 동안 요걸 이용하면 응용하면 이 두 별의 크기도 알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계산되잖아.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 속도는 도플러 효과를 스펙트럼의 청색 편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이걸 시도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상성의 어떤 특징 알아봤고 두 번째는 맥동 변광성이야. 우리 교과서 처음에 그 맥방 뛰는 것처럼 얘도 이제 맥동을 한다는 건데 별의 진화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서는 이건 우리 교과서의 표현이거든. 이 어떤 단계를 말하자면 그 수평 가지 단계라거나 아니면 정근 거성 가지 단계라. 이럴 때 이 별이 맥동하는 현상이 발생해. 그 맥동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하면 내가 별의 진화를 배우진 않았지만 지구과에서 배우고 올라왔어요. 했는데 이 별이 진화하면서 주기열성일 때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잖아. 그리고 이제 주기열성 단계가 끝났다라는 말이 곧 수소 핵 융합이 이제 끝났다는 거야. 중심에 헬륨 핵이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헬륨 핵은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지는 못해. 아직 온도가 3억 켈빈이나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 그러면 헬륨 핵이 수축해. 헬륨 핵이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져.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바깥에 있는 수소 껍질도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서 수소 껍질에서 막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의 핵융합. 그러면 너무 에너지가 밖에서 막 많이 생기니까 그 바깥에 있는 수소 껍질이 이렇게 붕 팽창해 밀어내버려. 복사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이 저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마냥 커질까? 아니야. 마냥 커지고 우주 밖으로 나가려면 별이 진짜 폭발해버리거나 나중에 설명했지만 초신성이나 신성같이 폭발해버려서 날려보내버리거나 그 정도의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질량이 작은 별들은 그러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팽창하다가 다시 가지마 해가지고 날리려고 땡기는 거야. 근데 이 커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표면 온도가 낮아지겠지. 왜? 차가운 우주 공간과 만나기도 하고 커지면 표면의 밀도도 낮아지니까 뭔가 운동에 의한 온도 이런 것들도 거의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팽창해버리면 표면 온도가 낮아져. 그러다 보니 이 광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거성이 마냥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잡아당겨서 수축시켜버린다. 그럼 이 수축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바깥에까지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포텐셜 에너지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즉 떨어지면서 자유낙하하면서 다시 운동과 열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때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다시 이 안에 어떤 핵융합 반응이나 내부 온도를 높이면서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노랗게 나타나는 거지. 꼭 노랗게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광도가 확 올라가. 그런데 그 주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지금 팽창 수축 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짤이거든. 여기 밝기 계속 어때? 바뀌어요? 바뀌고 있지. 얘가 어때? 샴페인은 변광성이야. 얘도 살짝 바뀌고 있지. 여기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광성들 관측하고 있으면은 그 이런 광도 곡선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를 뒤에서 설명했죠.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 춤추듯이. 근데 그 주기성이 굉장히 일정해. 여기 주기일정, 여기 주기일정. 그리고 이것의 연구를 통해서 또 귀납적인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졌어. 이 주기가 길면 길수록 이 별의 광도가 어떻더라? 크더라. 그런 또 특이한, 물론 별의 어떤 진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은 그런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단순히 얘기하면 주기가 길면 길수록 이 별의 광도가 큰 녀석이더라.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기말고사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밝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이 맥동 변광성. 맥동 변광성의 광도 곡선의 특징은 이게 약간 비대칭이라는 거야. 아까 식변광성은 어땠어? 되게 좌우 대칭적이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좌우 대칭이에요. 그런데 맥동 변광성은 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식변광성은 이런 최대 밝기가 쭉 이렇게 있어. 또는 최소 밝기도 쭉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계속 뭔가 변하려고 한다. 그런 것도 체크해 보면 되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 폭발 변광성이야. 얘는 이제 너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초신성 관련된 거, 라그랑지 포인트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선생님 초신성 관련이 몇 번 했었잖아. 그 초신성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의 일생 마지막에 그 중심 핵이 붕괴해.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그 밝기가 증가해가지고
그 별의 밝기가 은하 전체 밝기의 반복을 좀 밝아진대. 그래서 이 문장이 과연 참일까 궁금하더라고. 이 문장이 우리 교과서 80페이지,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 요쯤에 있거든. 78페이지 여기 있어. 78페이지 가운데 딱 있어. 그래서 저 자료는 뒤에서 소개가 해주신데 진짜 그렇다. 자, 그래서 폭발 병광성에는 신성, 초신성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만 알면 되고, 이 급격한 변화를 강조해서 격변 병광성이라고 한다. 질량이 작은 녀석이 이제 신성이 되는 거야. 얘는 슈퍼가 없어. 근데 그래서 수등급 정도 밝기가 증가한다면 슈퍼도 초신성은 질량이 큰 별이 이렇게 터지는 거라서 20등급 이상까지도 확 밝아지는 그런 광도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4월 17일 보면 최대 밝기를 이렇게 쨍하게 나타나지. 자, 그래서 요거 아까 보여줬던 거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이제 78페이지에 보면 광도곡선인데 이거는 쉬워. 광도곡선 뭐냐?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 또는 첫째 등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얘는 어떤 의미의 영역을 카메라가 계속 관측하면 그 카메라에서 받아들이는 광자의 양이 시간에 따라 달라질 거잖아, 그렇지? 가만히 딱 고정시켜놨는데 광자 양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들어오는 거야.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까 전에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광도곡선을 잘 모어서 연구하면 이 변광하는 천체를 새롭게 찾아낼 수도 있고 변광 천체의 주기나 광도 변화의 폭 또는 최대 밝기, 평균 밝기 이런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어. 이런 연구는 이 변광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러한 연구에 제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천문대인 베라루빈 천문대를 소개하고 있어. 저기 칠레에 위치한 지금 8.4m의 전천을 탐사하는 즉 온 하늘을 촬영하는 그런 망원경이에요. 보름달 50배 정도가 되는 그 면적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어서 광시야이고,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그 하늘 전체 전천 데이터를 싹 수집해 매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칠레 갈 일이 있으면 여기 천문대도 꼭 여행 루트에 넣어가지고 가보도록 해. 이런 거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작은 탐구 이거 한번 빠르게 같이 풀어보자. 자, 가나다랑 아마는 서로 다른 변광 천체의 광도 곡선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관측하면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이때 관측 못할 수도 있고 장비가 고장나서 이렇게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연장시켜서 어떻게든 뭐 해내야 되겠지. 근데 이런 개형을 보고 어떤 병광성인지 분류할 수 있겠다는 거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식병광성 이 6개 중에 뭘까? 나 맞아. 맥동병광성은 가, 라, 바 맞아. 폭발병광성은 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 동도곡선을 보고 이 병광성을 이제 구분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요 문제는 너희가 한번 각자 해봐. 맥동병광성, 폭발병광성 뭐 더 이렇게 찾아보고 두 천체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보자. 한번 시간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찾아보도록.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제일 마지막 초신성. 요거 이제 하면 끝났어. 자, 이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광성 중에 밝기 변화가 제일 큰 별이기도 한데 그 초신성의 최대 밝기는 태양의 수천만 배에서 100억 배에 달한대. 그리고 우리 은하의 바깥 은하에서 초신성이 관측된다면 그 초신성의 밝기가 전체 은하의 밝기와 비슷하다. 그런 표현이 여기 있어. 100억 배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여기 O형 별, 김광인 O인 별은 태양의 광도보다 약 3만 배에서 30만 배 정도 밝대. 그리고 질량이 작은 폭발 변광성 신성은 약 10만 배 정도 밝대. 그런데 SN 슈퍼노바거든. 이 초신성은 태양의 광도보다 약 1억에서 100억 배 정도 밝대. 그리고 은하 하나가 대략 태양의 한 100억 배 정도. 그래도 어때요? 진짜 초신성 하나가 은하 전체의 밝기와 어떻다? 맞먹는다. 그런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 관측 동아리, 천체 관측 동아리 이 K3의 밝기는 무려 1조 태양 광도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밝아.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사실 보이기 어렵지.
왜냐면 이 퀘이사와 같은 별들은 저 우주 멀리서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고 강한 적색 편의를 보여서 엄청 적외선 영역에서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별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진짜 우리 뭐 태양 있는 거리로 둔다? 상상할 수 없지. 너무 밝아가지고 그럴 수 없어. 어쨌든 그렇게 이런 밝기, 천체의 밝기 비교 그런 게 또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우리 병광성 이름 아까 얘기했었는데 초신성 이름은 어떻게 붙이냐? 슈퍼노바 SN으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발견된 연도 그리고 알파벳을 붙여.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 시뮬레이터 한번 써봤었잖아. 네. 여기 보면 여기 사실 앞에 SN 붙여야 되고 그 뒤에 발견된 연도 4자리, 그다음에 알파벳 이렇게 붙여. 스몰 A 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대문자까지 이렇게 쓰나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신성 이름도 붙여.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초신성 폭발의 원인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 이 내용은 교과서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 근데 선생님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은 탐구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하려면 이 좀 깊은 설명을 해야 돼. 한번 잘 들어봐봐.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자, 초신성이 결과적으로는 무거운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이제 밀어낼 복사압이 없으니까 이 바깥에 있던 원소들이 우르르 핵으로 떨어져 버려. 그렇게 떨어져 버리다가 펑 하고 이게 터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날려버리는 거야. 그 바깥에 껍질 날려. 그런데 단계적으로 원부터 설명할게. 근데 원도 미리 얘기하면 원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원에 1A, B, C가 있어. 2는 그냥 2밖에 없어. 그래서 A, B, C를 설명할게. 먼저 1A라는 녀석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질량이 작은 어느 별이, 예를 들면 우리 태양도 이해가 될 텐데 이런 백색 외성, 질량이 작은 별이 진화하고 남으면 바깥에 행성상선으로 물질을 날려보내고 이렇게 가운데 밝게 빛나는 하얗게 빛나는 백색 외성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 백색 외성이 우연히도 그 주위에 적색 거성과 함께 눈이 맞아서 같이 쌍성계를 이뤄. 그러면 얘가 백색 외성이 어쩌다가 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 적색 거성은 팽창하잖아. 팽창하다가 마치 예를 들면 물이 넘쳐버리는 거야. 여기 담아두는, 그래서 담아두는데 이 점선이 로시로브라고 하는 이 중력장의 어떤 안정 능력이라고 보면 돼. 여기 안에서는 물질이 잘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릇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적색 거성이 팽창하면서 이 그릇을 넘쳐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물질이 이 라그랑지 1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 버리는 거야. 백색 외성이 그래서 얘를 잡아먹어 섭식한다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잡아먹으면 얘의 질량이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의 질량이 1.44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찬드라색 가속의 질량에 도달하면 이 백색 외성이 중심에서 핵융합을 하다가 철까지 만들고 나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붕 터져. 그렇게 터져버리면서 네, 날려버려. 그런 것을 우리는 타입 1A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건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 1A라고 하는 것은 빵 터져버리면 최대 밝기를 만들어내. 절대 등급이 약 마이너스 19.5 정도 된다. 시뮬레이터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지? 그러한 유형의 초신성을 타입 1A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초신성의 공동복수는 쭉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밝기가 떨어져. 그 초신성을 쭉 보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 자, 그런데 타입 2가 있어. 어떤 초신성은 밝기 변화, 공동복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살짝 이렇게 평평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얘는 왜 초신성을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애도 있고 또 뭐 이런 애도 있고 희한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일까? 초신성이 폭발하는데 다른 기작이 있는 걸까? 하면서 이 타입 2라는 걸 붙이죠. 그리고 이 1과 2는 또 수소 스펙트럼이 얘는 없고 얘는 또 있어. 어쨌든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류를 한 것도 있지만 광도 곡선을 통해서 분류가 돼요. 이 타입 2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1A는 작은 별, 질량이 작은 별이 진화해가지고 백색 외성이 되어서 거성의 어떤 물질을 잡아먹어가지고 터진 걸 했잖아. 근데 이 2라는 녀석은 지 혼자 질량이 커. 이 지 혼자 커. 질량이 8에서 25 태양 질량 정도. 이 별이
진화를 하게 되면 지 알아서 열심히 막 꾹꾹 눌러담아가지고 중심에 어쨌든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별은 중심에 철을 만들면 이 철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철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이 바깥에 있는 규소를 포함한 또는 뭐 마그네슘, 산소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이 철핵으로 우르르르 빨려 들어가. 이전에는 여기 핵융합 반응해서 복사으로 밀어낼 수 있었거든. 근데 핵융합 못하니까 철이 딱 만들어지면 막 떨어져.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철 핵에 딱 부딪히면 튕겨나가면서 여속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우주. 그래서 터져버려. 터져. 그런 유형이 뭐다? 타입 2가 된다. 이 정도의 질량을 가져. 이게 펑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 바깥에 물질들 좀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러면서 중심에 뭐가 남냐? 뉴클리어스, 중성자별이 나. 요 안에 중성자별이 나. 그렇게 터지는 것을 우리 타입 2라고 얘기해. 근데 별의 질량이 요까지만 있나? 아니지. 질량이 더 큰 별도 있지. 걔네들이 바로 1B와 1C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스펙트럼으로 불려요. 자,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1은 수소 없어. 2는 수소 있어. 그런데 이 2는 아까 얘기했듯이 철핵이 만들어지면 붕괴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좀 질량이 큰 별 8에서 2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도 펑 터져도 다행히 바깥에 그래도 수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소 흡수선이 또는 수소 방출선이 관찰돼. 그래서 2는 수소가 있어. 그런데 1A는 아까 얘기했고 1B와 1C는 어떻냐? 이 1B는 대략 1B와 1C는 질량이 25 태양 질량보다 큰 녀석들. 그러다 보니 얘의 폭발력이 어떻다? 엄청 세다. 그래서 1B는 맨 바깥에 있던 수소 가벼운 것들 A 값을 해가지고 수소 다 날려버려. 그래서 B1B는 수소가 안 보여. 그리고 1C는 그것보다 질량이 더 커서 더 폭발력이 강해. 그래서 수소 안에 뭐 있었을까? 별 내부 구조에 수소 안에 헬륨이 있거든. 그래서 이 1C는 헬륨선도 안 보여. 너무 폭발이 강해서 수소 헬륨 싹 다 날려버리는 거지. 그렇게 초신성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도 선생님이 전문서적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 읽어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거 좀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타입 2는 초신성 폭발 빵 터지고 뭐 남는데 했어? 중성자별 남는지. 근데 1B, 1C는 어떻게 된다? 블랙홀이 나가고. 그리고 1A는 아까 얘기했지만 안 그래도 조그만한 빛의 배성이 터진 거라서 그냥 잔해가 없어. 그래서 볼 수가 없어. 발견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잔해에 뭐가 있다? 규소선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타입 2는 이렇게 1B 이렇게 1C. 자, 이거는 또 참고 자료니까 보고. 자,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했냐? 이 잡지를 한번 읽어보자. 쌤한테 시간 3분만 좀 들어 알았지? 이 잡지를 읽어볼게요. 우리 은하에서 약 2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바람개비 은하 메시의 천체 101이 있는데 얘는 나선 은하야. 그런데 이 새로운 초신성이 2023년에 발견됐더라는 거지. 2023년 5월 19일 일본의 어떤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이 바람개비 은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래는 한 24.4등급 정도 돼. 요만큼 24.4등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밝아지는 거야. 14.9등급으로. 언제? 5월 19일 날. 그리고 5월 20일 날, 22일 날 10.8등급으로 최대로 밝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왜 광두 곡선 그러니까 밝게 확 증가해 버렸지?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지. 이 바람개비 은하에서 발견한 최근의 초신성이 바로 2011년에 발견됐던 초신성이었어요. 이때 2011년에 발견됐던 초신성은 그 최대 밝기가 9.9였어. 2011년은 9.9였어. 그런데 2023년에 관측한 별은 최대 밝기가 어떻더라? 10.8인 거야. 만약에 이 두 초신성이 거의 똑같은 이 바람개비 은하 안에서 폭발했다면 거리가 똑같잖아. 그러면은 같은 초신성이라면 최대 밝기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은 1A나 같은 초신성이라면. 근데 이 최대 밝기가 다른 걸 보고 또 이거 다른 초신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질문이거든. 이 둘의 최대 밝기가 다른 이유는 뭘까? 아까 선생님이 힌트를 줬지만 두 초신성은 결국 비슷한 거리, 정말 비슷한 거리에서 터졌을 거야. 그래서 밝기 차이의 결국 절대 등급의 차이였을 텐데 이미 2011FE에는 잘 알려진 초신 1A 초신성이었어. 그래서 딱 절대 등급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9.5 찍고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2023년에는 어떻더라? 그만큼 밝기까지 못 가더라. 그러니까 아 얘가 1A가 아니라 다른 2형 초신성 같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 거지. 실제로 또 2형의 초신성이 1A형보다는 절대 밝기가 좀 낮거든. 그리고 2023년 위치에 아까 전에 요 부분 찍어보니까 원래는 그 밝기가 24.4라고 했잖아. 그리고 붉은색 별이 있다고 했어. 되게 어두운 붉은색 별이 있었어. 근데 이 붉은 별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뭐 때문일까? 터졌어. 뭐가? 적색 초고성. 질량이 큰 그 적색 초고성이 중심에 철까지 만들고 펑 터져버리는 타입 2 초신성이라는 것을 또 지지해주는 하나의 관측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2023 ISF라는 이 초신성이 질량이 8에서 25 정도 되는 그 타입 2 초신성이 적색 초고성이 뻥 터져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과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이 연구 자료를 찾아봤어. 그러니까 2023은 타입 2야. 그러다 보니 밝아지고 아까 전에 광도곡선 어떻게 했어? 다르랬지. 타입 2는 약간 이런 엉덩이 있댔어. 플래티우라고 하는데 요게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런 광도곡선 통해서도 많이 타입 2를 알 수 있고 2011은 빡 밝아졌다가 쭉 떨어지는 거야. 1A 그리고 타입 2 이렇게 광도곡선에서 차이가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었어. 실제 천문학에서.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터진 초신성에 대한 연구도 우리 책에 좀 소개되어 있길래 너희들이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초신성 잠깐 내용 마무리하고 초신성이 터지면 초신성 잔해가 있어. 끝. 그리고 뒤에 문제는 선생님이 추가로 수록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업로드를 이렇게 마무리하자. 수고했다. 고맙습니다.